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TV를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밖에는 부슬부슬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죠. 문을 열어보니 남편의 오랜 친구 용식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용식 씨는 남편과 5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면서 초중고를 함께 다닌 남편의 중마고우였죠. 용식 씨는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모습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급히 용식 씨를 집으로 들이려 했습니다. 저는 수건을 들고 와 용식 씨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 용식 씨, 비에 다 젖으셨어요. 어서 들어와요. 그러다 감기 들어요. 용식 씨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수 씨,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은 용식 씨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냐? 우산도 없이 다 젖었네. 아니, 뭐하고 서 있어? 빨리 들어오지 않고. 아니야, 가봐야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다. 용식 씨는 남편과 오랜 친구였지만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항상 저를 배려해 미리 약속을 잡고 찾아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치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분이 이상했죠. 저는 서둘러 용식 씨를 집 안으로 들이려고 했어요. 그렇게 다 젖었는데 가긴 어딜 가요. 잠깐이라도 들어와요. 가시더라도 남편 옷으로 갈아입고 가요. 뭐 하세요? 어서 안 들어오고. 저녁은 드셨어요? 안 드셨으면 드시고 가시지. 그래, 임마. 여기까지 와서는 무슨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냥 가냐, 섭섭하게. 들어와. 술이나 한잔하자. 하지만 용식 씨는 고개를 저으며 집에 들어오기를 거부했어요. 아니야. 그냥 재훈이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진짜야. 봤으니 이제 됐다. 재훈아, 나 가볼게. 용식 씨 옷에서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분명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듯했죠. 저와 남편은 그가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용식 씨는 4년 전 끔찍한 사고로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후 시골에서 홀로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를 거의 끊고 살았죠. 그 이후로 우울증과 외로움에 지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평소에도 그런 용식 씨를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런데 용식 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우리 집을 찾은 것은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용식 씨는 굳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결국 제가 용식 씨 팔을 잡아 억지로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러지 말고 잠깐만 앉았다가요. 여보, 술상 차릴까? 그래, 당금주 남은 거 있지? 그거에 안주는 대충 아무거나 줘. 귀한 분 오셨는데 아무거나 어떻게 주니? 내가 금방 김치찌개랑 소고기 좀 구워올게. 그렇게 저는 간신히 용식 씨를 집으로 들였어요. 이후 남편과 용식 씨는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한동안 술을 마셨죠. 남편과 용식 씨는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저 이야기는 남편과 용식 씨의 술자리 18번이었죠. 질리지도 않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술자리 중간중간 용식 씨가 걱정되는 마음에 근황을 계속 묻곤 했습니다. 혼자 시골에서 칩거를 하며 산다고 하더니 용식 씨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죠. 요즘 건강은 괜찮아요? 용식 씨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냥 똑같죠. 시골에서 살다 보니 야식을 안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쯤이 되자 용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고 가라고 말렸죠. 지금 이 시간에 니네 집을 어떻게 가? 그 시골 구석까지는 대리기사도 못 불러. 그냥 자고 내일 가. 집에 안 가. 만식이네로 갈 거야. 만식이는 용식 씨 남동생이었어요. 재수 씨,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미안했어요. 미안하긴요. 언제든 내 집이다 생각하고 찾아오세요. 괜히 혼자 청승 떨지 마시고. 알았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택시를 잡아주고는 용식 씨를 보냈죠. 그때 용식 씨가 떠나기 전 남편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재훈아, 너는 참고 살지 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알았지? 나는 마음속에 돌을 얹고 살았더니 아니다. 하여간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하게 살아. 재수 씨도 시댁 식구들한테 참고 살지 말아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요. 아이 너 왜 그래 임마. 재훈아, 고맙다. 재수 씨, 고마워요. 그렇게 말한 용식 씨는 택시 문을 닫아버렸고 택시는 그대로 출발했습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용식 씨 말은 갑작스러웠어요. 남편과 저는 그저 멍하니 떠나는 택시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용식 씨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한숨을 내쉬었죠. 저도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살라고 했을까? 용식 씨는 분명 무엇인가 큰 결심을 한 듯 해보였어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각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용식 씨는 동생네 잘 들어가셨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만식이한테 전화해봤는데 잘 들어왔다네. 만식이네 집에서 당분간 지낸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조만간 걔네 형제들 시간 내서 보려고. 잘했어. 그래, 나도 영 마음이 쓰이네. 남편의 말을 듣고 저도 안심이 되었죠. 용식 씨가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듯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일주일 뒤 그 안심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평온한 아침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파랬죠. 그때 남편 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순간적으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야, 임마.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알았어. 내가 당장 갈 테니까 주소 문자로 바로 보내. 아이, 그래. 남편은 손까지 떨며 전화를 끊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여보? 용식이가, 이 용식이가 죽었대.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저도 믿기지 않아 멍해졌죠. 저와 남편 모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마친 우리는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용식 씨의 동생 만식 씨가 상주로 서 있더군요. 그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를 붙잡고 물었어요. 만식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만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는 용식 씨의 영전에 예를 올리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용식 씨의 사진 앞에서 우열하며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죠.
남편이 조금 진정된 후 우리는 만식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만식 씨, 용식 씨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멀쩡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만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형, 암이었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일주일 전 우리 집을 찾은 용식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미 본인이 암을 알고 있었을 테죠. 그날 밤 용식 씨가 남편에게 했던 이상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바로 연락을 했었어야지. 그럼 용식 씨는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몰랐는데 대체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만식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굵은 눈물 한 방울을 흘렸죠. 형은 병원에 안 갔어요. 형은 자신의 마지막 가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식 씨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한 것이었죠. 만식 씨는 울면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저도 형이 암인 거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가자고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형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가족들한테 가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돼서 제가 형을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형이... 만식 씨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와 남편은 용식 씨의 마지막이 너무나 허망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장례식 내내 남편은 슬픔에 빠진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용식 씨와의 50년 우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남편은 용식 씨와의 수많은 추억이 떠오르는 듯 그의 사진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만식 씨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형이 남긴 메모예요. 형이 마지막에 형님을 위해 적어둔 것 같아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받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용식 씨가 남긴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아, 너는 나처럼 바보처럼 살지 마라. 너는 마음이 가는 대로 나비처럼 그렇게 훨훨 살아라. 그리고 못난 날 용서해라. 이 마지막 말이 남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오열했어요. 용식 씨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에 남편은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죠. 저도 그 쪽지를 보고는 그동안 용식 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또 얼마나 힘든 결정을 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은 우리에게 그저 안녕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삶을 대하는 그의 마지막 조언이자 부탁이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을 잡고 용식 씨의 마지막을 떠올리며 한참을 서 있었고요. 용식 씨 장례식을 마치고 난 후 남편은 점점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자주 베란다에 나가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걱정되어 말을 걸었지만 남편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남편을 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저는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남편은 금방 깨어났지만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나 피로 누적일 수 있지만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고는 몇 가지 검사를 했어요.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남편은 위암 3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남편은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식이가 그렇게 떠나니 나도 그 친구 따라가는 건가?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쉽게 포기하는 듯한 태도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 그런 소리 하지도 마. 용식 씨는 용식 씨고 당신은 당신이야. 지금부터는 오직 치료할 생각만 해.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속에서도 용식 씨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용식이가 마지막에 했던 말,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살라는 말, 그 말이 계속 생각나.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하고 여동생 때문에 당신한테 너무 많은 스트레스 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었어요. 매년 다양한 사고를 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요. 하지만 장남인 남편은 언제나 참고 인내하며 그 사고 뒷수습을 해왔었죠. 물론 그 안에서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건 저였고요. 남편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그런 거 그만 걱정하고 빨리 병이나 나을 생각 먼저 해. 용식이가 당신한테 참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 이제는 참지 마. 더 이상 어머니랑 내 동생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알았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남편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야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병이나 빨리 나아.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용식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이 우리 부부의 삶을 바뀌게 해줄 거라는 사실을요. 남편의 암 확진 후 저는 급히 아들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의 상황을 알게 된 아들 부부는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와 남편을 보자마자 슬피 울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 부부를 달래주었고 아들 부부도 저를 꼭 안으며 위로해 주었죠. 이후 남편은 위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의사는 수술 후 상태를 좀 지켜보자고 했어요. 일단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이후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항암 치료도 진행해 봅시다. 당분간은 입원하셔서 상황을 좀 보죠. 그렇게 남편은 병원에 입원한 채로 회복을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일손을 놓지 않았어요. 남편은 소매업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병실에서 핸드폰을 통해 배달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거래대금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냥 좀 제발 좀 쉬어. 지금은 일보다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냥 누워서 전화로 일 지시하는 건데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전화 몇 통과 폰뱅킹으로 입출금 처리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남편은 계속 일을 이어갔고 저는 그저 남편을 지켜보며 놔두기로 했어요. 몸이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저는 신우에게도 남편의 암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가에서도 남편의 병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에게는 차마 알리지 못했어요. 시모는 80세가 넘는 고령이었기에 혹시나 남편의 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실까 걱정되었거든요. 남편에게 아픈 손가락 같은 동생인 신우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신우는 당시 48살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늘 사고치는 동생이었죠. 신우가 40 초반에는 바람을 피워 이혼을 당하고 몇 년 전에는 도박에 빠져 시모와 남편에게 크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우가 오빠의 암 소식에 많이 슬퍼하며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병원 생활이 계속되면서 가끔은 제가 외부 일을 처리해야 할 때가 생겼어요. 그럴 때마다 신우는 남편 곁을 지키겠다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새언니, 걱정 마요. 제가 오빠 잘 돌보고 있을 테니 필요한 일 보고 와요. 저는 신우에게 남편을 맡기고 병원을 나설 때가 많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병실에서 일을 처리했어도 사무실과 창고에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일도 많았으니까요. 신우가 병원에서 남편을 보살피고 있으니 저도 안심하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일을 처리했죠. 그런데 그게 정말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계속했지만 병세는 급속도로 점점 더 나빠졌어요.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결국 남편은 퇴원을 하지 못한 채 병실에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소매업 일도 처리하지 못해 제가 대신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거래 통장의 잔액을 확인하던 중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남편이 소매업을 하고 있었기에 거래 통장에는 언제나 2억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했는데 그 돈이 모두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놀란 마음에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돈이 신우에게 이체된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바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만큼 그때 남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진통제를 맞으며 온종일 잠들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혹시 최근에 신우에게 돈 빌려준 적이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주한테?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왜? 은주가 또 무슨 사고 쳤어? 어? 여보, 간호사 좀. 통증이 심해지는 남편이 급하게 간호사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저는 급히 간호사를 호출했고 진통제를 맞은 남편은 이윽고 잠에 들고 말았죠. 저는 속으로 신우가 남편의 돈을 몰래 가져간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릴 수 없었어요. 의사가 당분간은 남편에게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날 항암 치료를 받은 후 남편은 무척 힘들어했어요. 밥도 먹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겠어요. 당신 동생이 당신 암 걸린 틈을 타 당신 돈을 다 빼서 도망갔다고요. 제가 이 사실을 말하면 남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분노를 사귀며 신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 오빠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신우가 오히려 돈을 들고 도망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괘씸했고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대체 어떻게 신우가 남편의 통장에서 그렇게 큰 돈을 빼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남편은 철저하게 관리해왔고 통장 비밀번호도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돈을 손에 넣었는지 생각할수록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아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아들, 고모가 아빠 돈을 몰래 가져간 것 같아. 네? 아이, 아빠 돈을 가지고 가다니요. 말 그대로야. 네 고모가 아빠 계좌에 있던 거래대금 2억 훔쳐서 도망갔어. 엄마는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하니까 네가 좀 알아봐 줄래? 말도 안 돼. 아이, 고모도 진짜 너무하네. 지금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어떡해. 아이, 그런데 그 돈은 어떻게 가져갔대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건 아가씨 잡으면 물어보기로 하고 아들, 네가 고모 좀 잡아와봐. 아들은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고모 찾아서 해결해 볼게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갔어요. 저도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어요. 신우가 병원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남편이 신우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은주가 병원에 안 오네. 무슨 일이 있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고모도 개인 일이 있잖아. 매일 병원에 오기 어렵겠지. 당신이 이해해. 남편은 자신의 여동생을 의심스러워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은주 걔가 또 사고 치는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았지? 내가 당장 달려가서 혼내줄 테니까. 저는 코에 산소 호흡기까지 끼고는 힘겹게 저를 걱정하는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 순간에도 차마 신우이가 친 사고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전날 심정지까지 오는 사태가 터졌으니까요. 고마워. 근데 당분간은 당신 건강 생각만 하세요.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다음 날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나 고모 찾았어. 지금 고모 집 앞에 있어. 저는 순간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준호야, 잘 잡고 있어. 알겠어? 그 자리에서 고모 놓치지 말고 기다려. 엄마 곧 갈게. 남편에게는 볼 일이 있다며 잠시 병원을 비우겠다고 말하고 저는 서둘러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고 분노가 가득 차올랐어요. 그때 문득 용식 씨가 살아생전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수 씨, 참고 살지 말아요.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제 가슴을 울리더군요. 자기 오빠가 암에 걸려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빠 돈을 몰래 빼내고 도망친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신우를 단단히 혼내주고 법적인 처벌도 받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반드시 남편이 힘겹게 벌어온 그 돈을 다시 받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은 신우가 사는 아파트 앞 놀이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바로 그곳으로 갔죠. 도착해보니 상황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어요. 신우는 도망가려고 안간힘을 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런 신우의 손목을 아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키가 180cm가 넘는 큰 체격이었고 신우는 150cm 조금 넘는 작은 체격이었기에 신우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도망갈 수 없었어요. 저는 분노에 찬 상태로 신우에게 다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 남편 돈 빼돌렸어요? 분노에 찬 제 말에 신우는 거짓말을 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빼돌린 게 아니야. 오빠한테 잠시 빌린 거예요. 빌렸다고요? 재훈 씨는 아가씨한테 돈 빌려준 적 없다고 하는데요? 아직 허락을 받은 건 아니고, 제가 급해서 먼저 빌리고 오빠한테 나중에 허락받으려고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빌린 게 아니라 몰래 가져간 거죠. 그게 어떻게 빌린 거예요? 지금 오빠가 아파서 말을 못한 거죠. 언니,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요? 아, 됐고. 그 돈 어떻게 빼갔어요? 당장 말해요. 그냥 했어요. 뭘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고 들어요? 말 안 해요? 그래요, 그럼. 하지 말아요. 경찰한테 설명해요. 지금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급하게 신우가 저를 제지하더군요. 오빠 병간호할 때 봤어요. 뭘 봐요? 오빠가 핸드폰으로 거래처에 대금 입금할 때 은행 비밀번호 누르는 거 뒤에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진통제 맞고 잠들었을 때 오빠 폰으로 은행 들어가서 제 계좌로 돈 좀 빌린 거예요. 미쳤어요? 그걸 사람들은 빌렸다고 말 안 하고 훔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몰래 빼돌리고 훔친 거라고요. 당장 그 돈 내놔요. 진짜 확 경찰에 신고해버리고 싶은데 남편 봐서 참는 거니까 당장 그 돈 내놔요. 아이씨, 쓸 데가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돌려줄게요. 헛소리 말고 당장 돌려놔요. 험한 꼴 보기 전에. 아, 몰라. 나 지금 돈 없어. 나? 너 지금 나한테 반말했니? 그래. 그럼 나도 짧게 말할게. 돈이 왜 없어? 2억을 며칠에 다 썼다고? 그래, 그럼 고소할게. 그렇게 알아. 새언니가 무슨 자격으로 고소를 해? 그 돈이 오빠 돈이지 언니 돈이야? 고소는 오빠가 해야 맞는 거지. 언니가 어떻게 고소를 해? 근데 지금 오빠가 아픈데 오빠가 어떻게 고소를 해? 언니는 고작 이런 일로 오빠 아픈데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 신우의 저런 뻔뻔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한 대 쳐버리고 싶었죠. 너는 오빠가 아픈데 이런 짓을 하고 싶니? 오빠가 암으로 힘들어하는데 이러고 싶냐고. 막말로 오빠 죽으면 어차피 그 돈은 가족이 가져야 할 돈이잖아. 내가 미리 쓴다고 뭐가 달라져? 뭐? 죽으면? 너 그딴 개소리 할래? 재훈 씨가 죽긴 왜 죽어?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내가 상속받을 돈인데 네가 왜 그 돈을 탐내? 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난 오빠랑 피가 섞인 남매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내가 진짜 가족이지. 언니는 이혼하면 그냥 남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늘어놓는 신우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자기 오빠가 암에 걸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자기 욕심 채우려는 태도가 역겨웠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신우의 뺨을 갈겨버렸어요. 어찌나 세게 때렸는지 퍽 소리와 함께 신우가 옆으로 날아갔죠. 엄마,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들 말도 안 들렸어요. 인내심을 다 끌어와서는 신우를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하루야, 내일까지 돈 안 돌려놓으면 고소할 거야. 위임장 써달라고 남편한테 말해서 내가 직접 너 고소하고 교도소 쳐넣을 테니까 그거 싫으면 내일까지 한 푼도 빼먹지 말고 돈 돌려놔. 알았어? 내 남편 동생이라고 그동안 봐줬는데 이제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니까. 그 순간 신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살려! 도둑이야!
이 도둑들이 대낮에 사람 때려요. 사람 살려! 뭐? 도둑? 이 개 같은 것이? 하지만 신우의 큰 소리에 놀란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몇몇 젊은 남자들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그 순간 당황해서 잠시 신우의 손을 놓았어요. 그 틈을 타 신우는 그대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바로 신우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가온 남자들이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난리인데요? 아들은 그 남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다 그만 신우를 놓쳤어요. 저도 뒤따라가려 했지만 저는 달리기를 워낙 못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신우는 이미 멀리 도망가 버렸죠. 족제비 같은 것이 진짜 재빠르더라고요. 총각들, 저 여자가 내 신우이야. 근데 전현이 내 남편 돈을 몰래 훔쳐서 혼내주고 있던 거야. 우리 도둑 그런 거 아니고 가족 문제인데 오해가 있었어요. 미안해요. 젊은 남자들은 제 설명에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저와 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엄마, 미안해요.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놓쳐서. 어쩔 수 없지. 네 잘못은 아니야. 괜찮어. 이제 그냥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돈 안 돌려놓으면 어쩔 수 없이 아빠한테 말해서 네 고모 그냥 고소하려고. 아휴, 더 이상 방법이 없었어요. 시간이 더 지체되면 신우가 돈을 다 써버릴지도 몰랐으니까요. 일단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걱정되었으니까요. 가는 길에도 저는 신우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신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이를 바득바득 깔며 병원으로 왔죠. 병원에 돌아와 남편을 보니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진 듯 보였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식사도 못하고 힘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순간 한숨과 함께 눈물이 났죠. 자기 오빠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동생이란 작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경고한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준호애미야. 재훈이가 암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신우가 나름 잔머리를 굴린 거죠. 남편의 암을 시모에게 말한 거였습니다. 저는 놀란 시모를 달래며 상황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재훈 씨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항암 중에 있고요. 곧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건 네 생각이니? 난 의사 양반한테 직접 들어야겠다. 거기가 어디냐? 시모는 병원을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모르시면 몰랐지 시모까지 아셨으니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아픈 아들을 보겠다는데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연락해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시모는 곧장 남편의 병실로 들어왔어요. 시모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재훈아,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남편은 힘없이 누워있다가 시모의 목소리를 듣고는 간신히 입을 열어 자기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지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 그래야지. 네가 나보다 먼저 가는 게 말이 되니? 그리고는 시모는 한동안 남편 손을 잡고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모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났다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참, 준호애미야. 내가 오늘 아침 운주한테 이야기 들었다. 네? 무슨 이야기요? 아가씨가 무슨 말 해요? 은주가
재훈이한테 2억을 빌렸는데 그걸 준호애미 네가 알고 단단히 화가 나서 은주를 고소한다고 뭐 어쩐다고 그랬다는데. 애미야, 그 말이 사실이냐? 순간 여우 같은 신우가 교묘하게 시모를 조정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일단 남편이 스트레스 안 받게 제 선에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시모 덕분에 남편도 알게 되었습니다. 통증과 메스꺼움 때문에 인상을 쓰고 눈을 감고 있던 남편은 시모의 말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서둘러 시모에게 남편이 안정이 필요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말했죠. 어머니, 지금 준호 아빠 상태 많이 안 좋아요. 의사가 절대적으로 안정 취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하지만 시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애미야, 은주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겨우 2억 가지고. 어머니, 그만하시라고요. 남편은 시모의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2억이라니. 내가 은주한테 2억을 빌려주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결국 남편에게 사실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아가씨가 당신 몰래 당신 계좌에서 2억 빼갔어. 나도 알자마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날 당신 심정지 와서 차마 말 못했어. 그 이후에도 당신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하고 내 선에서 해결하고 있었어. 남편은 크게 분노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 은주개가 도대체 제정신이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 그게 무슨 짓이야? 아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의 분노가 커지는 걸 보며 저는 남편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의사가 그랬잖아. 절대적으로 안정 취하지 않으면 또 코마 상태에 빠진다고. 내가 아가씨하고 연락해서 돈 돌려받을 테니까 일단 마음 가라앉히고 있어. 지금은 돈보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남편을 겨우 진정시킨 후 저는 시모를 대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재훈 씨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암뿐만 아니라 지금 심장에도 문제 생겨서 솔직히 하루하루가 위태롭다고요. 지금 돈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서 꺼내셨어야 돼요? 어머님한테는 아가씨만 자식이에요? 암 걸린 아들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요.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말 듣지 마세요. 그리고 아가씨 일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더 이상 재훈 씨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난 재훈이가 은주한테 돈을 빌려줬다길래 재훈이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그럼 은주가 지 오빠 돈을 훔쳤다는 거야? 준호애미 너는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야죠. 제 말에 시모는 크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은주애미야, 그러지 말아라. 그냥 그 돈 은주 주자. 걔가 얼마나 불쌍하니. 은주걔는 너처럼 남편도 없고 그리고 하나뿐인 자식도 다 뺏기지 않았냐. 걔가 얼마나 불쌍한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가 뭐가 불쌍해요. 남편 없는 건 아가씨가 매부 친구랑 바람나서 없는 거고요. 하나뿐인 자식이 아가씨가 아닌 자기 아빠 따라간 건 아가씨가 매일 자기 아들 때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대체 뭐가 불쌍한데요? 어머님, 불쌍한 건 제 남편이에요. 어머님 딸 말고 어머님 아들이요. 어머님, 그동안 남편하고 제가 아가씨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이젠 몰래 자기 오빠 돈까지 훔쳐가고 있어요. 그것도 2억이나요. 어머님, 저 이제는 정말 봐줄 수 없어요.
아가씨도 그렇게 살게 두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시모는 순간적으로 화가 난 듯 저를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답하는 거냐?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김서방 그놈이 얼마나 은주를 외롭게 했는지 알아? 그러니 내 딸이 바람이 났지? 그리고 남매지간에 어려우면 2억 정도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줄 수도 있는 거다. 그게 네 돈도 아닌데 왜 네가 열을 내? 막말로 넌 이혼하면 그냥 남이야. 그런데 은주하고 재훈이는 피가 섞인 남매고. 저도 참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가씨를 어머니가 낳으신 게 맞네요. 어떻게 아가씨랑 똑같은 말을 하세요? 아가씨도 어제 그러더라고요. 오빠 암으로 죽으면 오빠 돈 다 자기 거라고. 그 말은 시모에게도 충격이었나 보더군요. 결국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급히 따라오며 말했어요. 엄마, 내가 할머니 모시고 갈게요. 그러지 마. 그냥 택시 태워서 보내드리고 너는 다시 병원에 와서 아빠 곁에 지켜.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를 택시로 안내했고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가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니 남편은 여전히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신우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이것이 내 전화를 안 받네. 당신 어머니랑 병실 나가고 지금까지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내 전화도 안 받아. 남편은 점점 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경찰에 신고해. 더 봐줄 수 없어. 그런 건 내가 처리할게. 당신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말고 항암 치료에 집중해. 그런데 대체 걔가 내 계좌에서 어떻게 돈을 빼간 거야? 내가 방금 핸드폰으로 은행 어플에 들어가니 정말 거래대금 다 가져갔던데. 당신이 일 처리하고 있을 때 당신 뒤에서 몰래 보고 있었대. 그때 은행 비밀번호 같은 거 다 알아냈대. 도둑이 따로 없네. 나 이제 더는 은주 걔랑 볼 일 없어. 완전히 영 끊을 거야. 그 돈 나 죽으면 당신이 먹고 살 돈이야. 그걸 그렇게 몰래 훔쳐가? 못된 것.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절대 안 죽어. 그런 말 하지 말고 힘내서 치료 잘 받을 생각만 해. 하지만 남편은 신우를 경찰에 꼭 신고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위임장 써줘. 내가 알아서 경찰에 신고할게. 당신은 항암 치료에만 집중해.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위임을 받아 저는 신우를 정식으로 고소했어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고 나서 신우에게 바로 문자를 보냈죠. 네가 어머님한테 다 말해서 이제 네 오빠도 다 알아. 이런 걸 제 꾀에 지가 넘어간다 이런 건가? 아무튼 재훈 씨가 너 고소하라고 해서 방금 경찰서에 고소장 쓰고 왔어. 지금이라도 돈 돌려놓으면 고소는 취하할 수 있어. 어떻게 할까? 그동안 제가 걸었던 전화와 문자들은 모두 무시하더니 고소했다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신우에게서 전화가 바로 걸려왔습니다. 신우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언니, 미쳤어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일로 고소까지 해요? 그거 돈 빌린 거라고요. 어떻게 새언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젠 또 반말 안 하네? 왜? 쫄리니? 아가씨, 당연히 해야지. 가족이 아픈데 자기 오빠가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아가씨가 한 짓이 뭔지
잘 생각해봐.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생각도 안 해봤어?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진짜 궁지에 몰린 것처럼 돈 쓸 곳이 필요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사정 있으면 다들 남의 돈 훔쳐도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더 이상은 안 돼. 그러자 신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제발요, 언니. 한 번만 봐줘요. 제발 좀 살려줘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저는 잠시 침묵한 뒤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봐.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들어봐야겠어. 들어보고 결정할게. 하지만 신우는 쉽게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말 못해요. 그냥 넘어가 줄 수 없어요? 제발 좀 그냥 봐달라고. 말 못해? 그러면 고소취하는 없어. 꿈도 꾸지 마. 그러자 신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무슨 일인지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사실 나 도박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신우가 이미 몇 년 전에 도박으로 큰 문제를 일으켜서 시모가 집까지 팔아 도박 빚을 해결한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도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도박을 했다고? 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엔 진짜 일이 커졌어요. 돈을 너무 많이 잃었는데 내가 좀 무서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그래서 돈 안 갚으면 나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오빠 돈이 필요했던 거야.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빚 때문에 재훈 씨 돈 2억을 훔친 거다 이거지? 5년 전에 그 난리를 치고 또 이런다는 거지? 너 미쳤니? 역시 도박꾼들은 손발을 잘라도 혀로 도박한다더니 사실이네. 이걸 지금 나보고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신우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그때는 너무 급해서 그랬어. 오빠가 나중에 알면 용서해 줄 줄 알았지. 그런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진짜로 다시는 안 할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실망스러웠죠. 못 믿어. 돈 당장 이체해. 안 그러면 내가 못 참아. 너 같은 인간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새언니,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솔직히 말하면 다 용서한다며. 용서할지 결정한다고 했지 용서한다고는 안 했다. 그런데 넌 용서 못하겠다. 너한테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이 대화 전부 녹음하고 있어. 너 도박한 사실도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우는 그제야 제게 격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땡땡 개땡땡 같은 게? 네가 날 가지고 놀아? 내가 안 갚으면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거야? 30분이다. 돈 돌려놓을 시간 30분 줄게. 그 안에 안 돌려놓으면 도박한 것도 바로 신고할 거야.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신우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안에 신우가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저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신우를 봐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났을 때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역시나 신우가 또 시모에게 도움을 청한 거였죠. 시모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네 시누이 한번 봐주라니까. 왜 이렇게 남매지간을 못 갈라놔서 안달이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 어머님, 아가씨한테 연락받고 지금 전화하신 거죠? 아가씨가
왜 재훈 씨 2억 훔쳤는지 아세요? 그걸로 또 도박빚 갚으려고 했대요. 저번에 아가씨 도박 문제로 사채 썼을 때 어머님 집 팔고 저희도 모아둔 돈 다 털어서 아가씨 도와줬잖아요. 그때 아가씨가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도박하고 남편 돈까지 훔쳤다고요. 이젠 끝이라고요. 그래도 가족끼리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니? 그냥 살살 말해서 이제 다시 도박하지 말라고 다 이르면 아니요. 아가씨 절대 도박 못 끊어요. 저 안 참아요. 시모는 애타게 부탁했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우의 잘못을 또다시 덮어줄 수는 없었죠. 30분이 지나도 신우에게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상습 도박과 남편 돈을 훔쳐 도망간 것까지 모두 고소했어요.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3일 후 경찰에게서 신우를 잡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경찰은 제가 신우와 통화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기지국 위치를 추적해 도박장을 찾아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결국 상습 도박 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신우 집을 수색하면서 현금 1억 7천만 원을 찾아냈어요. 그 돈은 저희에게 돌려주었고 남편도 그나마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죠. 이후 남편의 상태도 다행히 점점 호전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잘 진행됐고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신우 사건이 벌써 3년이나 지났네요. 지금 남편은 3년째 전이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기 위해 한적한 지방으로 내려와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 부부가 시골에 내려가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재훈아, 이제 몸도 좋아졌는데 굳이 시골까지 내려가 살 이유가 있니? 병원도 여기가 더 많고 또 너 하는 일도 여기에 다 자리 잡아놨는데 말이다. 그래서 더 가려는 거예요. 몸 좋아졌을 때 더 건강하게 살려고요. 너 시골 내려가면 나 혼자 여기 남는데 넌 네 엄마 생각은 안 하냐? 지금 은주도 없잖아.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크게 내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죽어갈 때 제 생각은 하셨었어요. 솔직히 은주 그렇게 된 거 어머니 탓도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앞으로 서울 자주 못 올 거예요. 은주 나을 때까지 건강 잘 챙기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효자였던 남편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부모 형제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동안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고통과 싸움 속에서 깨달은 건 결국 남은 인생은 평화와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큰 소리로 싸우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